아름다운 여인 소윤이 있습니다. 얼굴이 곱다는 소문에 혼담이 줄을 이었는데요. 여인은 사내들을 만나기 전에 항상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했습니다. 황토빛분을 바르고 이마에 점을 찍고 눈가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 얼굴로 사내들을 먼저 만났지요. 대부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물음에는 대답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끝까지 눈을 돌리지 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가 혼인을 파하겠다고 했습니다. 외면이 아닌 내면을 시험한 소윤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름만 남고 실속은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빛바랜 현판처럼 한때는 번듯했으나 이제는 먼지만 쌓인 것들이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름 하나를 붙들고 살아온 한 사내로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 양반 이씨 문중에 이성원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26, 키는 훤칠하고 눈매는 또렷하되 입성은 늘 낡아 있었지요.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댁에 벼슬길이 끊긴 뒤로 논 면마지기와 기울어진 사랑채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중의 어른들은 제사 때마다 모여 가세를 일으켜야 한다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정작 끼니 걱정을 하는 건 늘 이성원의 어머니 혼자였습니다. 이성원은 그런 집에서 오직 책만 읽었습니다. 공부밖에는 달리 집안을 살릴 방도가 없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봄이 되어 이웃집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도, 여름이 되어 마당에서 뒹굴 때도 그는 방 안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벗이라 할 만한 이도 없었고 웃음이 해픈 사내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그런 아들이 가엾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여 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기를 손이 닳도록 빌었지만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이 찬 처자들이 있어도 변변치 못한 살림에 선뜻 딸을 보내겠다는 집이 없었습니다. 이성원 역시 그 사정을 알기에 혼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장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초입, 어머니 최 씨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좀 앉거라 하는 말에 이성원은 책을 덮고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고을 남쪽에 사는 박진사 집안에서 딸을 혼인시키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호였습니다. 논밭이 넉넉하고 곡간이 차 있어 흉년에도 굶주리는 법이 없다는 집안이었지요. 이성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잣집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지만 그보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촉촉한 빛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혼인이 어찌되든 아들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이성원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시지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것을 꾹 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이나 지어야겠다 혼잣말을 하면서요. 혼인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고을에는 은근히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박진사 딸이 얼굴이 아주 빼어나게 곱다는 말이었습니다. 꽃 중에 꽃이라고 추어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 보면 넋을 잃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성원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성원은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얼굴 고운 사람이 성정까지 고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글 공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성원은 그저 묵묵히 혼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봄볕이 제법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성원은 며칠째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운 것을 느끼고
잠깐 바람이나 쐬러 나가볼 요량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사랑채 뒤편으로 이어진 좁은 흙길을 따라 걸으면 멀지 않은 곳에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이성원이 어린 시절부터 가끔 나와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던 곳이었습니다. 버들가지가 연두빛으로 물오른 개울가에 이르자 물소리가 귀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원은 둑 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버들가지를 살랑살랑 흔들었고 물 위에는 햇살이 반짝이며 부서졌습니다. 그러다 눈을 뜨는 순간 건너편 개울가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고운 빛깔의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연한 옥색 비단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였는데 옷차림만 봐도 예사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곱상한 차림새에 어울리지 않게 개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치맛자락을 걷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가 발을 넣었다가 도로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건너고 싶으나 물이 무릎께까지 올 것 같아 망설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성원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인의 얼굴 쪽으로 다가서니 넓은 옷고름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어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원은 굳이 얼굴을 살피려 하지 않고 그냥 말을 걸었습니다. 건너시려는 것이요. 제가 업어드리리다 했지요. 여인이 잠깐 놀란 듯 몸을 움찔했습니다. 이성원은 그 반응에 괜한 짓을 했나 싶어 얼른 말을 더했습니다. 혼자 건너시다 발이라도 미끄러지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이른 봄물이라 차기도 하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인은 잠시 이성원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신세 지겠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맑고 또렷했습니다. 말씨의 거친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성원은 등을 내밀었고 여인은 가만히 그 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볍다 싶을 만큼 여인의 몸은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성원은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물속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이성원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듯 숨을 살짝 죽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개울을 반쯤 건넜을 무렵 여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이 차지 않으세요? 했습니다. 이성원은 봄물이라 좀 차기는 한데 깊지는 않으니 괜찮습니다.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걸음이 참 안정되어 있으시네요. 이성원은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그냥 웃음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맞은편 두개 발을 디디고 나서 이성원이 등을 낮추자 여인이 조심스럽게 내려섰습니다. 여인은 옷고름을 가다듬고 나지막이 감사하다 했습니다. 이성원은 별것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은 잠시 이성원을 바라보다 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이성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개울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성원의 머릿속에는 여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 다듬어진 것처럼 정갈했고 아무런 꾸밈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내에게 등을 허락하면서도 당황하거나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성원은 그 여인이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여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 혼자인 것이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던 그 담담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성원은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곧 혼인을 앞둔 몸이 무슨 잡념이냐 하며 책을 다시 집어들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 이성원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성원은 공부를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창 너머를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이성원은 다시 개울가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바람이나 쐬러 간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길을 나섰지만 사실 그 마음 한켠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버들가지가 조금 더 짙어진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이성원은 건너편 물가 쪽을 살피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가돌 사이에 발이 끼인 것인지 몸을 구부려 발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성원은 망설임 없이 개울을 건너 다가갔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성원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눈은 좁고 작아떴는지 감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이마 한가운데에는 크고 짙은 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얼굴빛도 황토처럼 칙칙했습니다. 이성원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잠깐 무언가 어긋나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 느낌은 아주 짧은 찰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성원은 자연스럽게 여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발이 끼었군요 하며 돌을 살펴보았습니다. 크지 않은 돌이었지만 발등 위에 비스듬히 올라탄 모양새가 혼자서는 빼내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성원은 돌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여인의 발이 자유로워지도록 도왔습니다. 여인의 발이 돌 사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인은 발을 한번 가볍게 움직여 보더니 이성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신세만 지는군요. 이성원은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맑고 정갈하고 어디 하나 긁히는 구석이 없는 그 목소리요. 이성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치지 않으셨으면 다행입니다 했습니다. 여인도 덩달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물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성원은 여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생김새는 아까 처음 보았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눈은 비록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말을 건넬 때마다 입술 끝에 얕은 웃음이 걸리는 것이 어딘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성원은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봄이 일찍 왔다는 것, 개울물이 맑다는 것,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지 같은 가벼운 말들이었지요. 여인은 대답이 짧지도 길지도 않았고 듣는 사람이 편안하도록 말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헤어질 때 여인은 허리를 가볍게 굽혀 인사했고 이성원도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이 길을 따라 멀어지는 것을 보며 이성원은 그 자리에 조금 더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여전히 흘렀습니다. 이성원은 가슴 어딘가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이전에는 없던 감각이었습니다. 이성원은 그날 이후로 개울가를 자주 찾았습니다. 스스로는 바람이나 쐬러 간다 하였지만 사실 그 발걸음이 향하는 것은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또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여인은 보이지 않았고 이성원은 괜한 기대를 품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더욱 무겁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열흘 가까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봄볕이 제법 뜨거워지기 시작하던 날이었는데 이성원이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 그 여인이 물가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버들가지 그늘 아래
치맛자락을 가지런히 여미고 앉아 물을 바라보던 여인은 이성원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성원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어쩐 일이오? 라고 물으니 여인은 그냥 물 구경이 좋아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성원은 그렇군요 하며 그 옆 바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소리만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던 사람들처럼 그 침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 같다고 했습니다. 이성원은 조금 놀라 어찌 아셨소 했더니 여인이 말했습니다. 손마디가 붙잡은 흔적이 있고 눈이 늘 책을 읽는 사람처럼 가늘게 모아져 있다고요. 이성원은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잘 보시는군요 했더니 여인도 얕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글 공부가 재미있느냐, 어려운 글귀가 있으면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이성원이 좋아하는 글이 무엇인지,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로 이어졌습니다. 여인은 모르는 척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것은 안다 하였고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 했습니다. 그 거침없는 솔직함이 이성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꾸밈이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여인이 일어섰습니다. 늦었네요 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이성원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시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이 걸어가는 동안 이성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성원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성원은 스스로에게 엄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요. 혼인을 약조한 몸이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자신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이 이미 상당히 깊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성원은 방으로 돌아와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에 불을 켰지만 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개울 쪽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성원은 눈을 감고 여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담담하고 정갈하고 따뜻한 목소리를요. 그러자 마음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이성원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이 사람을 어찌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 개울가로 걸음을 옮기기 전 박소윤은 언제나 거울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외동딸 박소윤은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할 만큼 고운 얼굴을 타고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살결이 희어 어른들이 지나칠 때마다 보기 좋다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소윤은 자신의 얼굴이 오히려 짐이 된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혼담이 오갈 나이가 되자 아버지 박진사의 집 앞에는 크고 작은 집안에서 사람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꺼내는 말은 예외 없이 딸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얼굴을 보고 온 사람이 과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아름답다는 소문에 이끌려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보는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소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고운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나 마음보다 얼굴이 먼저 기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윤은 그렇게 이름만 보고 책을 고르는 것과 같은 혼인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직접 그 사람을 보되 자신의 얼굴을 감추거나 아예 못생겨 보이도록 하고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쪽에서 전해 들은 얼굴 고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황토빛을 내는 분을 얼굴에 바르고 이마에 짙은 점을 그리고 눈 주위에 얕은 선을 그어 눈이 작아 보이도록 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소유는 그 화장을 익히고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낯설었지만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소유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 방법을 쓴 것은 이성원 이전에 찾아온 다른 혼담에서였습니다. 박진사가 괜찮다며 데려온 사내였습니다. 소유는 미리 그 사내가 자주 다닌다는 길목에 나가 그 얼굴로 마주쳤습니다. 사내는 처음에는 인사를 건넸지만 소윤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사내의 눈은 소윤의 얼굴이 아닌 뒤편 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것이 온몸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유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소유는 아버지에게 청하여 혼담을 거두었습니다. 그 뒤로도 두어 번 같은 방법으로 혼담에 오른 사내들을 만났습니다.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내는 대뜸 표정이 굳어버렸고 어떤 사내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도 말을 끊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소윤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도 없었고 소윤의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소윤의 얼굴 어딘가를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성원이 처음 개울가에서 자신을 업고 물을 건너주었을 때 소윤은 그때까지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을 옷고름으로 가리고 있었으니 정확한 시험은 아니었지만 그 사내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도움을 주면서 과하게 친절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뚝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 하듯 편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소유는 얼굴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발이 돌 사이에 끼었을 때 이성원이 다가와 도와주었는데 그 사내는 소윤의 얼굴을 보고 잠깐 멈칫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윤의 얼굴 때문에 눈길을 돌리거나 말을 짧게 자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소윤의 눈을 보았습니다. 뒤쪽 길을 힐끔거리지 않았습니다. 소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답을 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소윤은 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원이 묻는 것에 성의껏 답하고 이성원이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모른다 하는 그 자리에서 소윤은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윤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웠습니다. 황토빛분이 흰 천에 묻어나오고 이마에 짙은 점이 지워지고 눈가의 선이 사라졌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소윤은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 가만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내라면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성원은 며칠째 밤잠을 설쳤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고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아들의 얼굴을 보며 어디 아프냐고 물었는데 이성원은 아닙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대답을 듣고도 뭔가 있구나 싶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성원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일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울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혼인이었습니다. 두 가지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을 생각하면 다른 쪽이 따라왔습니다. 박진사 딸과의 혼인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고
혼인날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원은 개울가의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지우려 하면 할수록 그 목소리와 눈빛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성원은 자신이 그 여인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해지고 나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였습니다. 혼인을 약조한 사람에게 다른 마음을 품은 채 혼례를 치르는 것은 상대에게 거짓을 치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성원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사 집안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줄 사내를 바랄 것이었습니다. 다른데 마음이 가 있는 사내와 억지로 혼인하는 것이 그 여인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성원은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은 개울가의 여인을 포기하고 혼인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혼인을 접고 개울가의 여인에게 마음을 전할 것인가 사이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원이 고민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을 자신이 막는 것이 맞는가, 그 무게를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과연 자식된 도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성원은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진심을 외면한 채로 이루어진 혼인은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만든다는 것을 이성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이성원은 거짓을 입에 담는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하나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원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앉자 이성원은 한참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먼저 말했습니다. 박진사 쪽에 혼인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성원은 마음을 둔 사람이 생겼다고, 그 사람이 있는데 다른 혼인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는가 싶더니 이성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진사 쪽에 예의 있게 뜻을 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원은 그러겠다 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성원은 며칠에 걸쳐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쓰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자 적다 보면 말이 부족한 것 같고 길게 쓰다 보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자꾸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뭉쳐진 종이가 쌓여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새 종이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성원은 결국 솔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사죄의 말을 먼저 적었습니다. 혼인을 약조한 것을 어기는 것이 무례한 일임을 알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마음을 둔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 마음을 품은 채로 혼인을 진행하는 것이 박진사 댁 따님에게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조금 썼습니다. 개울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는 것, 얼굴이 고운 사람은 아니지만 말씨와 눈빛이 따뜻하고 마음이 정갈한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기운다는 것을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이성원은 그것을 접어봉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박진사 댁으로 전하도록 했습니다. 편지가 출발한 뒤 이성원은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편지는 사흘 만에 박진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사는 편지를 읽고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혼담이 이렇게 뒤집히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거절이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저도 모르게 딸을 불렀습니다. 소윤이 들어왔을 때 박진사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성원이라는 사내에게서 온 것이라 했습니다. 소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을 내밀어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이성원의 사죄와 함께 그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부분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얼굴이 고운 사람은 아니지만 개울가에서 만났다는 것, 말씨와 눈빛이 따뜻하고 마음이 정갈하다는 것. 소윤은 편지를 다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풀어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을 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소윤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개울가, 그 말씨와 눈빛이라는 표현까지 모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원은 화장으로 꾸민 얼굴의 자신을 보고도 마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인을 파하면서까지 그 마음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가봐도 되겠습니까? 박진사는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소윤의 눈빛이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박진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하고 말했습니다. 소윤은 그날 저녁 다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황토빛 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에 분을 묻혀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짙은 점을 그리고 눈가에 선을 그었습니다. 거울 속에 다시 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소윤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원은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무거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아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며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성원에게는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서로 잠깐 보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개울가에도 며칠 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성원은 그 여인에게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여인이 자신을 어찌 여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는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작정 찾아가 마음을 전하는 것도 섣부른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성원은 그냥 공부나 하자 마음 먹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사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성원이 방문을 열었을 때 마당 앞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황토빛 얼굴에 이마에 짙은 점이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성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이 집을 어찌 알고 왔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성원은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여인을 어찌 여기까지 왔소? 하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여인은 이성원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이성원은 잠시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개울가에서 보던 그 얼굴이었지만 이 공간에 서 있으니 어딘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성원은 여인을 사랑채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이 자리에 앉고 이성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안채 쪽에서 슬쩍 고개를 내밀다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앉아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사랑채, 구석에 쌓인 책들,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마루를 차례로 눈에 담았습니다. 이성원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기다렸습니다.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박진사 댁으로 편지가 한 통 왔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성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편지에 대해 여인이 어떻게 아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원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바라보자 여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편지를 받은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이성원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박진사의 딸이라고요. 이성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사의 딸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혼인하기로 약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박진사 딸은 얼굴이 아주 곱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이 그것을 눈치챘는지 입술 끝에 엷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인은 품속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흰 천에 살짝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으로 이마부터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점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문지르자 이마는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볼이었습니다. 황토빛분이 천에 옮겨 붙으며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눈가의 선을 지우자 눈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원은 말을 잃고 그 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서 얼굴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천을 내려놓았을 때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선명하고 고왔습니다. 살결이 희고 맑았습니다. 눈은 크고 또렷했습니다. 이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을에서 소문으로 듣던 박진사 딸의 모습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성원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곱다는 소문 때문에 혼담이 끊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보고 싶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아름답다는 소문만 믿고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다고요. 얼굴을 못생기게 바꾸고 그 모습으로 먼저 만나보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만나는 내내 소윤의 뒤쪽 길을 쳐다보았고 어떤 이는 대화를 억지로 짧게 잘라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소윤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원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이성원은 첫 만남에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두 번째 만남에서 얼굴을 보고서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소윤의 눈을 보았고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윤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쪽에서 혼인을 파하겠다는 편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소윤은 말하면서도 웃음이 났는지 입술 끝이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편지에 개울가에서 만난 사람에게 마음이 생겼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곱지 않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도요. 소윤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개울가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성원은 소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가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편지 속 내용이 소윤의 입을 통해 들려오자 자신이 무슨 말을 썼는지가 새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고운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이 정갈한 사람. 그 사람을 두고 다른 혼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 그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성원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소유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알고 나서 왔습니다. 이성원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피식 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소윤도 이성원의 웃음을 보고 따라 웃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조용하게 번졌습니다. 두 사람이 웃음을 거두고 나자 마루 위에는 봄볕이 조용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소윤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성원에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으셨나요? 하고요. 이성원은 무슨 기분이 나쁘냐고 반문하니 그 시험 말이에요. 하고 소윤이 덧붙였습니다. 이성원은 생각하는 듯 잠시 뜸을 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었다면 진심을 가려볼 방도가 없었을 테니까요. 소윤은 그 말에 아무런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일인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싶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요. 그 정도 마음을 쓴 것에 감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유는 이성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기분 나쁜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꾸밈도 없이 소윤의 편을 들어주는 그 말이 소윤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소윤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개울가의 저를요? 아니면 지금의 저를요? 하고 이성원이 되물었습니다. 소윤이 잠시 망설이다 둘 다요 라고 했습니다. 이성원은 소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이 지금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보이느냐와 상관없이 눈빛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맑다고요. 그리고 그 맑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소유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귀 뒤가 조금 붉어진 것이 이성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어머니 최 씨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다과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소윤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운 얼굴의 낯선 여인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이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원이 어머니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박진사댁 따님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소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최 씨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최 씨는 멍한 표정으로 그 인사를 받다가 이성원을 한번 보고 소윤을 다시 보더니 어서 들어오거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채에서 세 사람은 다과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경위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듣다가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혼인을 파한다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그런데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소유는 최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그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성원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볕이 안채 깊숙이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어수선하던 마음속이 천천히 고요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흔들림 없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윤이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혼인을 진행해도 되겠느냐고요. 이성원은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하고 답했습니다. 소윤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개울가에서 보던 얕은 미소가 아니라 환하고 넉넉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성원은 그 웃음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혼례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치러졌습니다. 박진사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황당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눈빛이 여느 때와 달리 밝고 생기 있는 것을 보고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윗감이 괜찮다고 했다는 딸의 말에 박진사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 알겠다 했습니다. 혼례는 박진사 집안에서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성원의 집 마당으로는 박진사 쪽에서 보내온 음식과 비단이 여러 날에 걸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그 물건들을 받으면서 눈물을 여러 번 훔쳤습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고생한 것이 생각났고 이제 이 집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혼례 당일 이성원은 새 의관을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간직해 두었던 옷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낡은 사랑채가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오래된 흙담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소윤이 가마에서 내렸을 때 이성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발이 묶였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소윤은 눈이 시릴 만큼 고왔습니다. 그러나 이성원에게 더 인상 깊게 들어온 것은 그 화사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소윤의 눈빛이었습니다. 여전히 맑고 흔들림이 없는 그 눈빛이요. 개울가에서도 사랑채 마루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결같이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절을 올렸습니다. 이성원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들었을 때 소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윤의 입술 끝에 얕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성원도 따라 웃었습니다. 주례를 서던 박진사가 그 모습을 보고 헛기침을 했지만 그 눈끝에도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한쪽에서 손수건을 쥐고 눈가를 눌렀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 이성원과 소윤은 나란히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은 달이 밝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고 봄바람이 가끔씩 지나가며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소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개울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겁이 났다고요. 낯선 사내에게 등을 부탁하는 것이요. 이성원은 그때 뒤에서 여인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했습니다. 소윤이 웃으며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날이 밝을 것 같았습니다. 이성원은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나누는 말은 언제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말을 불렀고 이야기가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혼인 후 이성원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전과 달리 선명해졌습니다. 처갓집의 든든한 지원으로 먹을 걱정이 줄었고 좋은 책을 구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소윤은 이성원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 살림을 조용하고 알뜰하게 맡아주었습니다. 이성원이 늦도록 글을 읽을 때면 소윤은 등잔에 기름을 채워두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굳이 말을 걸지 않아도 곁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이 이성원에게는 단단한 것이 되었습니다. 글이 막히는 날에도 방문 너머 소윤의 기척이 있으면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원은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오는 전갈이 집에 닿던 날 이성원은 방문을 열고 마당에 서 있던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이 먼저 알아챘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성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윤이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안채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다 전해졌습니다. 이성원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당 가득 봄볕처럼 넓게 번졌습니다.
박진사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사랑채에는 이미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사위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그 눈이 붉어졌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하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소윤이 아버지 곁에 서서 아버지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박진사는 딸을 보더니 겉봐라, 내 딸이 제일이야 하고 웃었습니다. 소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성원과 소윤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쪽 하늘에 깔렸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소윤이 말했습니다. 개울가에서 처음 만나던 나를 생각하면 참 먼 길을 돌아온 것 같다고요. 이성원은 그랬소 하며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길이었소. 그 말에 소윤이 이성원의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봄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버들가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성원의 집 사랑채에는 불이 밝게 켜져 있었고 안채에서는 어머니 최 씨의 흥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좋았습니다. 그 고요하고 따뜻한 밤이 이 집 위에 영원히 머무는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그렇게 봄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